사부인의 손은 꼭 여인의 손 같지가 않으시네요. 정적.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그 목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메웠다.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크리스탈 잔과 하얀 식탁보 위로 흐르던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마저 그 순간만큼은 침묵했다. 내 시선은 나도 모르게 내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으로 향했다. 투박하고 마디가 굵으며 곳곳에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희미한 때가 낀 내 고된 삶의 증거이자 배신자 같은 두 손. 상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다. 내 딸 지은이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 국내 최고 미술관 중 하나의 관장이라는 최선희 여사. 그녀는 악의 없이 순수한 궁금증이라는 듯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무슨 일을 하시기에 손이 저리 다르셨을까 싶어서요. 꼭 평생 흙만 만진 농부의 손 같기도 하고, 그녀의 아들, 내 사위가 될 강민준이라는 청년이 급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신뢰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내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 어머니가 워낙 솔직하셔서요, 장모님. 나쁜 뜻은 아니셨을 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나는 웃어야만 했다. 내 하나뿐인 딸 지은이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지은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나는 내 손을 등 뒤로 감추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그날의 기억은 거기서 종종 끊긴다. 그 후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음식 맛이 어땠는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오직 내 머릿속에는 비단 같은 목소리로 내 손을 난도질하던 그 말과 창백하게 질려 고개를 숙이던 딸의 얼굴, 그리고 무릎 위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던 내 부끄러운 두 손만이 흑백 사진처럼 각인되어 있을 뿐이다. 새벽 4시 반. 어김없이 휴대전화 알람이 귓가를 파고든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알람을 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항의한다. 특히 허리와 무릎은 잠든 내내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린다. 파스를 붙이고 자도 소용이 없다. 만성적인 통증은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신다. 그리고 어젯밤 미리 챙겨둔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 짙은 청색의 상하에 군데군데 락스물이 튀어 희끗하게 바랜 자국이 있고 무릎 부분은 유난히 닳아 반질거린다. 이 옷은 나의 갑옷이자 나의 수이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친다. 아직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가로등 불빛만이 섬처럼 외롭게 떠있는 거리를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차림새의 중년 여성들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말없이 버스를 기다릴 뿐이다. 나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한다. 벌써 5년째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그가 남긴 빚더미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딸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젊은 시절 모두가 부러워하던 재능도 한때 소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받았던 찬사도 빚쟁이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건강한 몸뚱이 하나뿐이었다. 빌딩에 도착하면 동료들과 함께 지하의 좁은 탈의실에서 간단히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를 한다. 고무장갑을 끼고 각종 세제와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끌고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진다. 내 담당은 15층부터 18층까지의 사무실과 화장실, 그리고 복도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사무실. 어둠 속에 잠긴 책상과 의자 컴퓨터들을 보면 이곳이 거대한 유령성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묵묵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에 먼지를 쓸고 전용 세제를 묻힌 걸레로 책상 위를 닦는다.
일이 고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특히 수십 개의 칸막이로 나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극한의 노동이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윤희나게 문지르고 바닥에 흥건한 물기를 제거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허리를 숙였다 폈다를 수백 번 반복하고 나면 눈앞이 아찔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다. 바로 내 손을 볼 때다. 독한 세제에 하루 종일 시달린 내 손은 껍질이 벗겨지고 갈라지기 일수다. 고무장갑을 껴도 소용없다. 장갑 안은 늘 땀으로 축축하고 그 습기 속에서 내 손의 피부는 속수무책으로 망가져 간다. 한때 내 손은 내 가장 큰 자랑이었다. 희고 가늘며 긴 손가락,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오색찬란한 실의 향연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소은수윤. 맑은 구름이라는 뜻의 내 아호는 남편이 지어주었다. 그는 나의 첫 번째 후원자이자 가장 열렬한 팬이었다. 나의 손이 수놓은 비단 작품들을 보며 당신의 손끝에서는 구름도 피어나고 꽃도 만개하는군이라며 아이처럼 기뻐하곤 했다. 그의 응원 속에서 나는 각종 공예대전에서 상을 휩쓸었고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작은 공방을 가질 수 있었다. 내 작품은 부유한 사모님들이나 외국 대사관에 고가로 팔려나갔고 나는 내 재능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의 정점에 설 수 있으리라 믿었다. 어리석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를 돕기 위해 공방을 정리했다. 그가 재기할 수만 있다면 내 재능 따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병을 얻어 내 곁을 떠났다. 그리고 내 손에 남은 것은 수억의 빚과 더 이상 비단 위를 수놓을 수 없게 된 거칠고 투박한 손뿐이었다. 일을 마치고 동이 틀 무렵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조용히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난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이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지나갈 때 나는 나 자신을 벽의 일부인 것처럼 숨긴다. 그들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 그들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들을 볼 때면 내 손에 들린 더러운 걸레와 고무장갑이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아니 보아도 인식하지 못한다. 나는 그들에게 투명 인간과도 같다. 이름 없는 청소부 아줌마. 그들에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무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하나의 기능일 뿐이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최선희 여사가 내 손을 보며 했던 말은 그래서 더 아팠다. 그녀는 나를 인식했다. 투명 인간이었던 나를 그림자였던 나를. 그녀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 실체를 손이라는 단어로 규정해 버렸다. 그것은 가난과 고통 그리고 실패의 증거였다. 여인의 손 같지가 않다는 그녀의 말은 당신은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내 손을 내려다본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갈라진 손톱 거칠어진 피부. 이 손으로 나는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의 빚을 거의 다 갚았다. 이 손은 분명 내 성실함과 책임감의 증거일 터인데 왜 나는 이 손이 이토록 부끄러운 걸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치고 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한때 세상을 수놓았던 예술가의 자존심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수모를 견뎌내게 한 어머니의 끈질긴 모정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내 두 손을 가만히 감싸 쥘 뿐이었다. 손바닥에서 내 것이 아닌 듯한 차가운 온기가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딸 지은이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그 노력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막을 들이우고 있었다. 녀석은 평소보다 더 자주 내 건강을 챙겼고
퇴근길에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달콤한 케이크나 과일을 사들고 왔다. 마치 속죄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 지은이는 예쁜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외제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핸드크림 세트가 들어있었다. 가장 비싸고 좋다는 프랑스제라고 했다. 엄마, 이거 써봐. 보습 효과가 엄청 좋대. 일할 때도 꼭 챙겨 바르고 자기 전에도 듬뿍 바르고 자. 금방 고와질 거야. 녀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크림을 받아들었다. 향긋한 라벤더 향이 코를 찔렀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향기로워지지 않았다. 이 향기로운 크림으로 내 손의 굳은 살과 상처를 덮고 내 삶에 배어있는 가난의 냄새를 지우고 싶어하는 딸의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고맙다 우리 딸이라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가 사준 크림을 화장대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내 거친 손에 바르기에는 너무나 사치스럽고 또 너무나 슬픈 향기였다. 사위가 될 강민준 군은 그 후로 몇 번인가 과일 바구니 같은 것을 사들고 집에 찾아왔다. 그는 올 때마다 그날의 일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표현이 서투르셔서 그렇지 악의는 없으셨어요. 워낙 예술계에 오래 계시다 보니 사람을 좀 독특한 기준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는 항상 예술이라는 단어를 방패처럼 사용했다. 그의 어머니가 가진 노골적인 계급의식이 그럴싸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포장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내 손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곧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지은이랑 결혼하면 장모님도 이제 힘든 일 그만하셔야죠. 제가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셔도 좋고요. 지은이도 저도 장모님 고생하시는 거 더는 못 봅니다. 그의 말은 더욱 부드럽고 사려 깊게 들렸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장모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흠이 될 수 있는 존재를 관리하려는 것뿐이었다. 그의 친절은 내 삶을 통째로 사들여 그들의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게끔 보기 좋게 진열하려는 시도와 같았다. 나는 그의 제안에 그저 마음만으로도 고맙네 라고 애둘러 대답했다. 내 삶은 내 가난은 돈 몇 푼으로 간단히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면 나는 버스를 타고 종로의 한적한 골목으로 향한다.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에 섬처럼 고립된 시간이 멈춘 듯. 단 그곳에는 내 오랜 비밀의 성지가 있다. 만물상사라는 낡은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 온갖 전통 공예 재료들을 파는 곳이지만 지금은 찾는 이가 거의 없어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는 곳이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나무와 한지 냄새가 뒤섞여 나를 맞는다. 가게 주인 박영감님은 나의 오랜 친구이자 나의 과거를 온전히 기억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내 공방에 모든 재료를 대주던 분이었다. 왔구먼. 돋보기를 낀 채 신문을 보던 박영감님은 나를 보며 무심한 듯 말하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한 기색이 서려 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쪽의 작은 의자에 앉는다. 우리의 만남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는 내가 왜 이곳을 찾는지 이미 알고 있다. 박영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가장 안쪽 자물쇠로 잠긴 낡은 나무장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검붉은 빛이 도는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온다. 침향나무로 만든 상자. 남편이 내 30번째 생일에 선물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보물상자다. 남편이 떠나고 집을 처분해야 했을 때 나는 차마 이 상자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 박영감님께 맡겨두었다. 상자를 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자 은은한 침향이 마음을 진정시킨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연다. 그 안에는 나의 과거, 나의 영광, 나의 영혼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 가장 위에는 부드러운 비단 주머니에 담긴 수십 개의 바늘이 있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세밀침부터 굵은 자수를 놓을 때 쓰는 굵은 침까지. 그 옆에는 자개로 장식된 작은 가위와 골무가 곱게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칸칸이 나뉜 공간마다 오색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비단실들이 감겨 있다. 쪽빛, 진홍빛, 금사, 은사. 수백 가지 색의 실타래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반짝인다. 나는 거친 손가락으로 비단실 한 올을 조심스럽게 쓸어본다.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 이 감촉을 잊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내 손은 이 부드러움을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가장 가느다란 바늘 하나를 집어든다. 한때 내 몸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던 바늘이 지금은 낯설고 무겁게만 느껴진다. 굳은 살이 박인 손끝에서는 바늘의 미세한 떨림조차 감지하기 어렵다. 상자 맨 밑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다 멈춘 작은 수틀이 있다. 하얀 명주 위에는 이제 막 피어나려는 작약 봉오리가 수놓아져 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꽃, 그의 병세가 악화되던 날, 나는 더 이상 바늘을 잡을 수 없었다. 내 마음이 한겨울의 땅처럼 얼어붙어 더 이상 그 어떤 꽃도 피워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손가락으로 작약의 꼬집을 가만히 더듬는다.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생생한 꽃봉오리.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피지 못할 꽃이다. 나처럼 자네 손은 여전히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온 박 영감님이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며 말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머리가 있는 것보다 오래가는 법이지. 저 실과 바늘은 여전히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자네가 소운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소운해운 죽었습니다, 영감님. 나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버석거렸다. 지금은 그저 빌딩 청소부 오연서만 있을 뿐이에요. 허튼 소리, 박 영감님은 드물게 언성을 높였다. 고된 일을 하는 손이 부끄러운 손인가, 땀 흘려 돈 버는 게 천한 일인가. 자네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 그 손이 아니라 자네 마음속에 있는 패배감이야. 자네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의 무지함이 부끄러운 것이지. 왜 자네가 부끄러워하나. 그의 말이 가슴을 쳤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제 딸아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제가 부끄럽다고 합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울컥거렸다. 박 영감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주름이 패인 눈으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게 내 마음에 와닿았다. 가게를 나설 무렵 이미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잿빛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나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 고단한 노동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딸의 슬픈 눈빛이 기다리는 곳으로.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침향나무 상자에서 배어나온 향기가 여전히 내 옷자락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내 손끝에는 수백 가지 색실의 감촉과 차가운 바늘의 기억이 미세한 전류처럼 흘렀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의 영혼은 소우는 저 낡은 상자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나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빌딩의 유리창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비단폭에 누군가 붉은 실로 술을 놓은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세상을 수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비록 내 손이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며칠 동안은 폭풍 전야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다. 지은이는 강민준 군과 평소처럼 데이트를 했고 나 역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장소로 출근했다. 그날 상견례 자리의 일은 마치 수면 아래 가라앉은 바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피해가는 주제가 되었다. 어쩌면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기도 했다. 운명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나는 평소와 같이 빌딩의 최고층인 18층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곳은 일반 사무실과는 공기부터 달랐다. 바닥은 번쩍이는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내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법한 유명 작가들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구두 소리마저도 아래층과는 달리 오만하고 고요하게 울렸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추고 소리를 죽이며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여자 화장실 청소를 할 차례였다. 최고급 호텔 화장실처럼 꾸며진 그곳은 쓰는 사람이 적어 늘 깨끗했지만 나의 일은 그 완벽한 공간에 티끌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분무기로 세정제를 뿌리고 마른 걸레로 거울을 닦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하이힐 소리가 화장실 앞에서 멈췄고 문이 스르륵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한쪽으로 비키며 고개를 숙였다. 들어오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불문율이었다. 어머, 최 관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잠깐 미팅이 있어서 들렀어요. 김 사모님이야말로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익숙한 목소리. 비단결 같았지만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던 그 목소리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최선희 여사였다. 나는 거울을 닦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제발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이 넓은 화장실에서 그저 벽의 일부처럼 공기의 일부처럼 존재할 수 있기를. 하지만 내 간절한 기도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순간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눈과 거울 속 내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놀람, 불쾌감, 그리고 경멸.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손에 든 걸레를 어디에 둬야 할지, 어디로 숨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최선희 여사는 내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더 잔인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함께 온 다른 여성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마치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다. 세상 참 좁지 않아요. 이런 데서 다 마주치고. 그 말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말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흉한 벌레를 보듯 그렇게 나를 하나의 현상으로 취급했다. 함께 있던 다른 여성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내 쪽을 힐끗거렸다. 그 동정 어린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최선희 여사는 세면대로가 손을 씻었다. 자동 센서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손을 비벼 닦았다. 그리고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아낸 뒤 쓰레기통에 던져 놓으며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명백히 말하고 있었다.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감히 넘볼 세상이 아니라고. 그들이 나가고 화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방금 전 내가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거울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거울 속에는 땀과 먼지에 절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중년의 여자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병이 뚜껑을 내리고 주저앉았다.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머릿속에서 세상 참 좁지라는 그녀의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그날 어떻게 남은 일을 마쳤는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방에 들어가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 악몽도 꾸지 않는 깊고 어두운 잠이었다. 얼마나 잤을까?
머리맡에서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에 나는 겨우 눈을 떴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지은이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왜 이렇게 늦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지은이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었다. 절규에 가까운 통곡이었다. 엄마, 흐흑, 끝났어. 다 끝났어. 무슨 일이야, 지은아? 왜 그래? 민준 씨랑 싸웠어. 민준 오빠가. 헤어지재. 방금 전화 와서 헤어지자고 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왔구나. 이유가 뭐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그러다 갑자기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라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 사람이, 최 관장님이 오늘 엄마 봤대. 빌딩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엄마를 봤다고 했대. 그 전화 받고 민준 오빠가 바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데서 마주칠 수가 있냐고. 자기도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지은이의 목소리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냥 조용히만 있었으면 됐잖아. 왜 하필 거기서? 왜 그런 모습으로 그 여자 눈에 띄어서 내 앞길을 막냐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결혼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엄마가 다 망쳐버렸다고.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다. 지은이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내 딸을 위해 빚을 갚기 위해 땀 흘려 일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성실함의 대가는 딸의 인생을 망쳤다는 원망이었다. 결국 나는 죄인이었다. 가난이라는 죄, 청소부라는 죄, 화려한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라는 죄. 내 존재 자체가 내 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족쇄이자 멍해였던 것이다. 전화가 끊기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그 반짝이던 대리석 복도에서 애써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 자신의 비참함 때문이 아니었다. 최선희 여사의 모욕 때문도 아니었다. 산산조각난 딸의 꿈과 원망으로 가득 찬 딸의 목소리, 그리고 결코 메울 수 없을 것처럼 벌어져 버린 우리 모녀 사이의 깊은 균열 때문에 나는 소리 죽여 울었다. 밤이 깊도록 나의 울음은 멎지 않았다. 그 후 며칠간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지은이는 유령처럼 집을 떠돌았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두 개의 섬과 같았다. 딸은 나를 피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저녁 늦게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갔고 주말에는 친구 집에서 잔다며 외박을 했다. 그 차가운 침묵은 딸의 원망이 담긴 절규보다 더 날카롭게 내 심장을 베었다. 나는 빌딩 청소 일을 그만두었다. 다시는 그 빛나는 대리석 복도를 나를 벌레처럼 내려다보던 그 시선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불안감보다 내 존재가 딸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더 컸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 작은 방에 틀어박혀 보냈다. 창문의 커튼을 굳게 닫고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지은이가 내게 퍼부었던 말들을 되새김질할 뿐이었다.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 말이 독처럼 내 온몸에 퍼져 나의 모든 생각과 감각을 마비시켰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어머니로서 완벽한 실패자였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던 내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보자기에 닿았다. 이사를 몇 번이나 하면서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이고지고 온 나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자 가장 아픈 비밀이 담긴 보자기였다.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침대에서 내려와 그 앞에 앉았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보자기를 풀자 익숙한 침향나무 향이 어두운 방 안으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나는 홀린 듯 침향나무 상자를 열었다. 나의 과거, 나의 영혼 소운이 그 안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바늘 가위골무, 그리고 수백 가지 색의 비단실들. 그것들을 꺼내 낡고 부드러운 천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것은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엉망이 되어버린 내 삶을 다시 정돈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망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바늘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다. 희미하게 세운 녹을 부드러운 천으로 문지르자 다시 은빛으로 반짝였다. 엉켜있던 실타래들을 하나씩 풀어 색깔별로 다시 감았다. 진홍색 옆에는 다홍색을, 쪽빛 옆에는 하늘색을. 한때 내 손끝에서 세상을 그리던 그 색깔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자 잿빛이었던 내 마음에도 아주 희미한 색채가 번지는 듯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틀에 끼워진 미완성의 작약 봉고리를 마주했다. 남편을 향한 나의 마지막 사랑이자 완성되지 못한 나의 슬픔. 나는 먼지가 앉은 꽃잎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때 내 거친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자세히 보니 꽃잎의 가장자리를 수놓은 금사 한 올이 끊어져 있었다. 그 끊어진 실 한 올이 마치 내 지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을까. 세상과 단절된 채 나의 작은 상자 속 과거에만 몰두해 있던 어느 날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망설이다 문을 열자 만물 상사의 박 영감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이 사람아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네. 나는 차마 지은이의 파혼 소식을 입에 담을 수 없어 그저 몸이 좋지 않았다고 얼버무렸다. 박 영감님은 내 안색을 살피더니 더는 묻지 않고 들고 온 낡은 신문지 뭉치를 내밀었다. 이거나 읽어보게. 자네 이야기가 실렸어. 제 이야기는요. 읽어보면 알아. 박 영감님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신문 뭉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한 달도 더 지난 날짜의 지역문화 섹션이었다. 그 한쪽 구석에 작은 사진과 함께 실린 칼럼이 눈에 들어왔다. 사라진 거장을 찾아서 자수장인 소은수윤을 기억하는가. 소은. 내 이름이었다. 내가 버린 이름, 세상에서 잊힌 이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칼럼을 읽어 내려갔다. 필자는 국내에서 저명한 미술 평론가였다. 그는 우연히 한개인 소장가의 집에서 나의 옛 작품 시면 셴유엔을 보게 된 감흥을 절절하게 적어 내려갔다. 개운푸른 비단 위에 단지 몇 가지 톤의 푸른 실만으로 표현된 깊은 바다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고요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파도의 포말은 은사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생생했고 그 아래 유영하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살아있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다. 한 예술가의 고뇌와 철학이 담긴 한 폭의 추상화였으며 실과 바늘로 쓴 한 편의 서정시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가 소우는 10여 년 전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그녀의 실종은 한국 전통 공예계의 비극이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예술적 손실 중 하나로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다. 내가 실패자라고 내 재능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세상은 나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던 것이다. 내 작품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며 누군가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빌딩 화장실의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나는 소운이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수장인실과 바늘로 세상을 그리던 예술가였다. 딸의 원망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잊고 있던 자부심이라는 감정이 메마른 내 심장 속에서 희미한 불꽃처럼 다시 피어올랐다. 그때 박 영감님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세상은 아직 당신을 잊지 않았어.
이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나는 신문 기사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다시 침향나무 상자 앞으로 갔다. 상자 속에서 가장 가늘고 날카로운 새밀침 하나와 작약 봉고리를 수놓았던 것과 같은 색의 붉은 비단실 한 타래를 꺼냈다. 그리고 수트를 바로잡았다. 나는 끊어졌던 금사 바로 그 자리에 바늘을 꽂았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거칠고 무뎌진 손끝이 바늘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 손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는 것처럼 내 손가락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실을 감고 바늘을 움직여 끊어진 금사를 감쪽같이 이어놓았다. 한 땀. 단 한 땀이었을 뿐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천지개벽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과거의 소은과 현재의 오연서가 하나의 바늘땀 안에서 비로소 만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완성된 작약 봉고리를 보지 않았다. 그저 바늘을 쥔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내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이 손은 다시 세상을 수놓을 수 있는 손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하루는 새로운 규칙을 찾았다. 더 이상 새벽 4시 반의 알람에 쫓겨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쯤 눈을 떴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을 푸는 것이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뻣뻣한 손가락 마디마디를 정성껏 주물렀다. 10년 넘게 방치했던 악기를 다시 조율하는 조율사처럼 나는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손을 매일같이 돌보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수틀 앞에 앉았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작약 봉고리를 다시 피워내는 일은 생각보다 더뎠다. 굳은 살이 박인 손끝의 감각은 무뎠고 눈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한 땀을 놓기 위해 수십 번을 망설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밤새 놓은 술을 다음날 아침 가차없이 뜯어내기도 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 작업이 아니었다. 지난 10년의 상처와 수모를 한 땀 한 땀 풀어내고 잊고 있던 나 자신, 소운의 감각을 되살리는 고통스럽고도 신성한 과정이었다. 생활비는 박 영감님을 통해 내가 젊은 시절 만들었던 작은 소품 몇 점을 팔아 충당했다. 액자, 놀이개 비단, 주머니 같은 것들이었다. 큰 돈은 되지 않았지만 나와 지은이가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는 되었다. 무엇보다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 다시 누군가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다. 지은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그 차가운 공기 속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녀석은 더 이상 나를 유령처럼 피하지 않았다. 가끔 내가 수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보기도 했다. 그 눈빛에는 원망 대신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녀석은 내가 청소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지만 나는 내 침묵의 노동을 통해 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영감님 가게에 들렀다가 나는 내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 소식을 접하게 된다. 박 영감님은 말없이 신문 한 부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지역신문이 아닌 국내 최대 일간지의 문화면 전면 광고였다. 갤러리 라비라비의 개관 10주년 특별 기획전 사라진 거장 소은 수윤을 찾습니다. 지면의 절반을 차지한 큼지막한 타이틀 아래 낯익은 얼굴이 우아하게 웃고 있었다. 최선희 관장, 그녀의 갤러리 라비에서 개관 10주년을 맞아 전설적인 자수장인 소운의 대규모 회고전을 기획했으며 이를 위해 작가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광고는 파격적이었다. 작가를 찾는 제보자에게는 거액의 사례금을, 그리고 작가 본인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 제작 지원비와 전시 수익금 배분을 약속하고 있었다. 기사 형식으로 꾸며진 광고의 한쪽에는 최선희 관장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소은 선생은 단순한 기능 보유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실과 바늘로 시를 쓴 철학가이자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가장 고귀한 예술원의 소유자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국보로 지정되어 마땅하며 저희 갤러리는 그녀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하여 한국 공예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신문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기가 막혔다. 내 손을 보고 여인의 손 같지 않다며 경멸하던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나를 고귀한 예술원, 국보라 칭하고 있었다. 그녀의 역겨운 위선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그 갤러리로 달려가 이 신문을 그녀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그 청소부가 바로 당신이 애타게 찾는 소은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꼴 좋다 싶지 박 영감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참에 가서 그 잘난 여편네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와. 평생 입을 차면서 후회하게 말이야. 박 영감님의 말처럼 통쾌한 복수를 상상했다. 최선희 관장과 강민준 그리고 나를 버린 지은이 앞에서 화려하게 내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들의 경악과 후회 그리고 비굴한 사과를 받아내는 장면 생각만 해도 짜릿했다. 하지만 그 짜릿함 뒤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복수를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았다. 내 행동의 동기가 나의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상처를 되갚아주는 것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최선이라는 여자의 무례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평가에 내 인생이 흔들렸던 나 자신에게 더 화가 났다. 나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나는 걸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옛 동네를 찾아가 보고 그의 무덤에 들러 한참 동안 앉아 있기도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마침내 완성된 작약자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붉은 작약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피어 있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나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희망을 양분 삼아 피어난 꽃. 나는 이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이미 나 자신과 화해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과 따위는 필요 없었다. 결심이 섰다. 나는 최선희를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소은이라는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 남편이 지어준 그 소중한 이름을 내 스스로 존중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그리고 내 딸 지은이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 엄마는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던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수놓던 예술가였다는 사실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나 자신과 내 딸을 위한 가장 품이 있는 선택이었다. 나는 침향나무 상자에서 가장 아끼던 작은 비단 손수건을 꺼냈다. 젊은 시절 남편에게 선물했던 것으로 한쪽 구석에 구름 문양과 함께 운윤이라는 내 이름 한 글자가 작게 수놓아져 있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기품이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갤러리가 아닌 만물 상사로 전화를 걸었다. 영감님 저예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최선희 관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창밖에서는 세상이 소운을 찾느라 떠들썩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최선희 관장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옥색 명주 한복을 꺼냈다.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내 인생에 단 2벌뿐이었던 비단 옷 중 하나였다. 화려한 무늬는 없었지만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은은한 빛깔과 단아한 품위가 있었다. 나는 하얀 동정과 옷고름을 새로 갈고 밤새 정성껏 다림질을 했다. 거울 앞에 서자 초라한 청소부도 슬픔에 잠긴 과부도 아닌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모습의 여인이 서 있었다. 소운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단 한 번의 외출을 위한 준비였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방문을 닫고 틀어박혀 있는 지은이를 불렀다. 며칠 사이 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지은아, 왜? 녀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말없이 딸의 손에 신문 기사를 쥐어주었다. 소운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을 본 지은이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이게 뭐야? 나는 대답 대신 방 한쪽에 고이 모셔둔 작약자수를 보여주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활짝 피어난 붉은 작약. 생명력으로 넘실대는 그 자태에 지은이의 눈이 커졌다. 작품 한쪽 구석에는 내가 막 완성한 작은 낙관이 수놓아져 있었다. 구름 문양과 함께 새겨진 한 글자, 운윤. 지은이는 신문과 내 작품을 번갈아 보았다. 녀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나는 딸의 혼란스러운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진실을 내뱉었다. 내가 소운이다. 정적.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동자 위로 스쳐 지나가는 수만 가지 감정들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불신 충격, 그리고 서서히 밀려오는 깨달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는 깊은 수치심과 후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약혼자의 어머니가, 애타게 찾던 전설의 예술가가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원망했던 엄마였다는 사실.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엄마. 마침내 녀석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엄마랑 같이 가줄 곳이 있다. 네가 직접 봐야 할 것이 있어.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녀석은 저항하지 않고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나를 따라 나섰다. 갤러리 라비는 명성대로 화려하고 웅장했다. 높은 천장과 새하얀 벽 그 위를 비추는 세련된 조명들. 박 영감님이 소운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며 약속을 잡아둔 덕에 우리는 곧장 최선희 관장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최선희 관장은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특히 나를 알아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박 영감님, 지금 저와 장난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분이 소운에 대해 뭘 안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지은이가 내 옆에서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품에 안고 온 비단 보자기를 풀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보자기를 풀자 붉은 작약자수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사무실의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비단실로 수놓인 작약은 마치 살아있는 듯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냈다. 최선희 관장의 시선이 자수작품에 머물렀다. 전문가인 그녀는 한눈에 그 작품이 지닌 가치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흉내낼 수 없는 정교한 기법 대담한 색의 조화, 그리고 작품 전체에 흐르는 고고한 기품.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건 정말 소운의 작품이군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약자수 옆에 내가 젊은 시절 남편에게 만들어주었던 낡은 비단 손수건을 나란히 놓았다. 운윤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진 바로 그 손수건이었다. 최선희 관장의 시선이 작약자수에서 손수건으로, 그리고 마침내 나의 얼굴로 옮겨왔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오만함과 자신감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 자리를 불신과 경악,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끔찍한 깨달음이 채웠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다. 빌딩 화장실에서 걸레를 들고 있던 초라한 청소부. 자신의 아들보다 격이 낮다며 며느리감으로 반대했던 여자의 어머니. 여인의 손 같지 않다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이 국보라 칭송하며
애타게 찾던 전설의 예술가 소운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사무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최선희 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 위로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굴욕과 치욕의 빛이 떠올랐다. 그 모든 광경을 문 옆에 서 있던 지은이가 지켜보고 있었다. 딸은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자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거대한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엄마가 그 어떤 권력이나 부유함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위대한 예술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딸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그 길고도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두 손을 최선희 관장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녀의 책상 위로 내밀었다. 최 관장님,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맑게 울려 퍼졌다. 제 손입니다. 평생 흙만 만진 농부의 손도 아니고 여인의 손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악으로 굳어버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손은 당신이 그토록 찾던 소운의 손입니다. 최선희 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멍하니 내 손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 완벽하게 통제된 우아함의 가면이 깨지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인간적인 굴욕과 당혹감이 속수무책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사과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했고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으로 좋겠다. 나는 말없이 책상 위의 작약자수와 낡은 손수건을 다시 비단 보자기에 쌌다. 그리고 굳어있는 딸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다. 우리가 사무실 문을 나설 때까지 최선희 관장은 그 자리에 미라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아마도 그 순간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균열을 일으켰을 것이다. 갤러리를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세상의 공기가 상쾌하다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은이는 내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엄마.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용서를 빌었다. 나는 딸을 일으켜 품에 안았다. 괜찮다, 지은아. 다 괜찮아.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원망만 했어. 내가 나쁜 년이야. 내가 천벌을 받을 년이야. 나는 흐느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다 말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엄마는 네가 소은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쁜 내 딸 지은이라서 사랑받기를 바랐어. 돈이나 배경 같은 것 말고 너라는 사람 자체를 온전히 봐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다. 그래서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엄마가. 그제야 딸은 내가 왜 그 모진 세월을 청소부로 견뎌냈는지, 왜 나의 과거를 숨겨왔는지를 온전히 이해했다. 우리는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10년 넘게 우리 모녀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의 벽이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예상했던 손님들이 찾아왔다. 먼저 찾아온 것은 강민준 군이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우리 집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장모님, 아니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은이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나는 그를 집 근처 찻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고 며칠째 알아누웠으며 자신 역시 지은이를 잃고 나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후회는 진심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민준군 자네의 사랑은 조건부였네. 자네는 지은이가 청소부의 딸일 때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유명 예술가의 딸일 때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지. 지은이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자네가 줄 수 없는 그런 사랑 말일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선희 관장의 비서가 찾아왔다. 그녀는 정중하게 두꺼운 계약서 한 부를 내밀었다. 소은 회고전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나는 계약서를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주었다. 관장님께 전해주십시오. 이런 과분한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비서가 당황하며 이유를 묻자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제 작품이 머물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제 자수와 제 영혼은 돈이나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동네에 작은 공방을 열었다. 소은 공방. 남편이 지어준 나의 이름을 건 작지만 소중한 나의 세계다. 나는 박 영감님을 통해 나의 옛 작품 중 가장 큰 대작이었던 심연을 한 독직에게 팔았고 그 돈으로 이 공방을 마련했다. 나는 이곳에서 자수를 가르친다. 나처럼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들이나 전통 공예에 대한 열정으로 눈을 반짝이는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는 거의 받지 않는다. 대신 그들이 우리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이어가 주기를 바랄 뿐이다. 지은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내 공방의 매니저가 되어주고 있다. 녀석은 수강생들을 관리하고 재료를 주문하고 공방의 작은 온라인 페이지를 운영한다. 예전보다 월급은 훨씬 적어졌지만 나는 딸의 얼굴에서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본다. 지은이는 얼마 전 공방에 재료를 납품하는 성실한 청년과 좋은 만남을 시작했다. 오늘도 공방의 창가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나는 수강생들 사이에 앉아 한 학생의 서툰 바느질을 교정해주고 있다. 실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비단이 울게 된단다. 숨을 쉬게 해줘야 해. 모든 생명이 그렇듯 자수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거든. 학생의 고개가 끄덕여진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 자리로 돌아와 새로 시작한 작품을 들여다본다. 하얀 명주 위에는 이제 막 푸른 하늘이 수놓아지고 있다. 나는 그 하늘 위에 자유롭게 날아가는 한 마리 새를 수놓을 생각이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본다.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지만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이 손은 내 삶의 역사이자 내 자부심의 근원이다. 나는 바늘을 쥔다. 그리고 푸른 하늘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실로 한 땀을 놓는다. 고요한 공방 안에는 수강생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와 비단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하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앉아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인정도 그 어떤 세상의 평가도 두렵지 않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작은 수틀 안에 나만의 온전한 하늘을 수놓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다.